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미국 뉴욕과 같은 코로나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라고 다시 확산되지 말란 법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다시 사회적 거리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고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에 무단 외출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악전고투하고 있을 의료진을 생각해서라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오빠, 맛집 어떻게 알았어? 티벌리니까. 신곡은? 티벌리니까. 에이, 티벌리가 다 알려줘? 그럼 커넥티드 카잖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깜짝 놀랄 가성비까지. 완전 새로워진 리스펙 티벌리. 4월 한 달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봉화울진선거구 무소속 장윤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황교안 대표가 통합당 대표가 이제 국민 누구에게나 1인당 5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여서 그동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선별 지급하자, 우리 국가 재정 아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조금 정반대 주장을 해서 이거를 지금 더불어시민당 당대표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정부가 이 방안을 그러니까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부가? 예, 수용을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의 이 방안을 수용해야 된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게 저는 그동안의 발언, 그동안의 그러니까 입장, 통합당의 입장과 연관 지을 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좀 이제 회의적이에요. 아하. 이게 이제 50만 원씩 지급하면요. 대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25조 이상이 한 26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사실 그 통합당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재원 마련이요.
재원 마련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신세돈 선거위원장이 공동선거위원장이 40조 원을 가지고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예. 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그렇죠. 예. 예, 연 2.5%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왜 자영업자한테만 국한하느냐. 예. 이제 이런 반론을 폈었고. 예. 그리고 2.5% 수익률을 주는 것은 부자 특혜주기다. 아하. 지금 우리 시중에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예. 저축은행 정도인데 저축은행도 한 2.2% 가장 높은 게 2.2%는 안 돼요. 연이요. 예. 근데 국채를 2.5% 수익률을 준다? 국채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게 대량 수십조 원을 걸로 자금 조달할 때 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매입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이제 그러니까는 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네. 100조를 투입하자 그랬었잖아요. 그 예산을 불용 예산을 예산 좀 전용하자 그랬죠. 예. 근데 예산 100조 전용이라는 것이요. 예. 저는 굉장히 구호로는 쉽지만은 어떤 예산을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가 아니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20% 그렇죠. 정도가 되는데 예. 올해 예산 중에서요. 예. 어느 부분에 20%를 그러니까는 빼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면은 예.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냥 무책임한 그러니까 선심성 하나의 저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 예. 예산 지원을 그러니까 이건 추가적인 예산을 가지고 마련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좀 명확히 밝혀주면 좀 더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정의당, 민생당은 보편적 국민 누구에게나 50만 원씩 혹은 또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지금 통합당에서도 이렇게 당 대표가 국민 누구에게나 50만 원 지급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더불어 시민당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모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더불어 시민당은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사회 일각에는 그러니까는 왜 고소득자한테도 불필요한 사람한테까지 줘야 되느냐. 예. 이런 의견도 꽤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재원 마련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의견 차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들 간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최소 공약수로 그러니까 최소 공백수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70%로 이렇게 극화시켰는데 저는 제가 이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국민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 불필요한 사람들 소득이 그러니까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은 연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이 세금 정산할 때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좀 합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원 마련 없이 그냥 그러니까 주장만 하면은 국민들이야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 없으니까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이제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그 방안도 같이 그러니까 제시가 저는 돼야지만이 논의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가 있자 지난주 일주일 내내 저희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자료가 이 소득 자료가 2018년, 2019년 자료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70% 소득 하위 70%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불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불만이 크고 또 소득이 없고 왜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고령층 같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지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제가 그런 문제를 다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주고 연말에 환수하자는데 정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설명을 들으니까는 그 재원 마련을
재원 마련을 어쨌든 처음에 다 주게 되면 재원이 어쨌든 더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초기에는요, 어쨌든 간에요. 예. 나중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이거 다시 환수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뭐 이 관료들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주장이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연말에 그러니까 1년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을 다시 그러니까 확보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뒷받침만 해주면은 그렇죠. 충분히 그것도 방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누구에게나 1인당 50만 원 줘야 된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표를 해서 우선 먼저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예. 저는 최백운 대표님하고 대화가 좀 있었나 그런 줄 알아서. 아니, 왜냐면 최백운 교수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 그대로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긴급 재정 명령권 맞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예.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렇게 했을 때 예. 통합당에서 그걸 지지를 했겠는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또다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의회 무시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공격이 나왔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 정치권에선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유불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 자, 코로나 이후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요. 확진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 120만 명 향해 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200명대 나오다가 어제 그제는 3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요 47명 나왔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지금 미국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미국이 33만 명 넘어가고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 굉장하고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는 게 정말 빠른 감도 없진 않습니다만 자,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은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주요 국가들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초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은 우리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회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조밀하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예. 연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전염 속도, 확산 속도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간과하면서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결과가 지금 주요 국가들이 치르는 하나의 이런 비용이라고 한다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잘했던 겁니다. 저희 의료 방역진들이요. 대응을 잘했던 거. 그 결과로 초기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좀 문매를 맞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전 세계가 다 입증하는 거니까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용어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경제는 오프라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활동이 우리가 진행됐다면은 디지털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거리두기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그러니까 이 거리를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감염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리를 두게 되면요. 오프라인 생태계에서는 경제 활동이 이게 파괴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고 만나질 않으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생태계가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경제 생태계는 계속해서 지속시키려는 하나의 본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적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둬야만 되고 반면에 연결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 디지털 연결뿐이 없죠.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연결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디지털 경제로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국가 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 운영 체계도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고 세계의 그러니까 경제 질서에도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가장 핵심은 예, 뭡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홈 모빌리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 연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려면요. 예. 그럼 연결 속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협력입니다. 협력. 예. 협력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항공업계가 지금 초난리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수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거기다 가지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거의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왜 발생하는 거냐. 그걸 그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항공기를 타고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오는 사람들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역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협력 체계가 국가 간에 협력 체계가 그러니까 신뢰를 이게 구축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결망이 끊어지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서로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 봉쇄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봉쇄시키게 되면 경제 자체 생태계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점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그러니까 더 강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도 기본적으로 모든 게 연결돼 있으면은 연결 속에서 서로가 어쨌든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협력의 반대말인 경쟁이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였다면은 이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사회 경제라든가 국가 운영을 그러니까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압력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겠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경쟁만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군요. 이게 그렇죠. 경쟁에서 협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그 연결 속에서 협력이 필요한데 그걸 협력을 제대로 안 한 대가가 뭐였었냐면요. 이미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던 거였던 겁니다. 그게 통화정책의 협력이 필요했는데 각자 자기들끼리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된 거고요. 유로존 위기도 그랬었던 거예요. 유로존 위기도 연결을 통해서 이익되는 측면만 생각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이 국가 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것을 이걸 방치하다가 이 유로존이 지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지금 2020년의 코로나 위기. 맞습니다. 이게 다 협력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위기가 왔다. 앞으로는 협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경제 체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영국 런던의 폴 메이슨이랑 뭐 기자, 작가, 영화 제작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14세기 패스트 이후에 농민 반란이 봉건주의를 무너뜨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자본주의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다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좀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본주의의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 얘기가 이게 어떤 전환을 의미를 할지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될까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이 경제학 분석을 공부한 사람이라서요. 이 봉건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가 참 보면 아이러니한 게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요. 이런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역사가 이제 그러니까 급격하게 전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중세 말에도 그러니까는 이 패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패스트가 더 이제 그러니까 확산됐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후변화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약탈적으로 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동물과 그러니까 인간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혀지게 돼버리고요.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그 목초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이제 뭡니까 농경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진행되고 그랬잖아요. 갈아엎고 개발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동물과 인간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예. 가까워져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러니까 일반 그동안의 학문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게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런 인식을 가졌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 관련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사실은 금융위기 때와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올 거다 했는데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그렇죠.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처방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미증유의 위기가 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위기 때 같은 처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효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교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말이죠. 예. 예전에 했던 그 방식 안 된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결국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코로나19 위기가 지금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3월달 정도 되면 진정될 거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경제 다시 그러니까 원점으로 복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존을 하려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역사적인 그 경제 대전환의 그 중심 그 순간에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무소속 장윤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장윤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거구가 넓어서요. 네. 후보님. 선거운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힘드시겠어요? 이동이. 예, 정말 뭐 힘들지만 또 유권자 또 시민 국민을 만난다는 마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보시면 주로 어떤 얘기를 후보님에게 하던가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이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무척 힘들어하시고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막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예. 장윤석 후보님은 이제 17대, 18대, 19대 3선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분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다시 21대 국회의원 도전을 하시는 건데요. 다시 도전하시게 된 이유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제가 3선을 하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도 했습니다. 예. 나름 뭐 중진의 반열에 뭐 들어갔었지요. 예. 네, 그러나 국가 운영, 국정의 중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삼선을 하는 동안 참 열심히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했지만 다 못한 일, 또 아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일도 해보고 싶지요. 그래서 4선이 되면 명실공히 국정의 중심에 서는 큰 정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큰 정치를 함으로써 또 제가 얻는 큰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큰 힘을 또 저를 선출해 준 지역에 돌려드림으로써 그 큰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 그런 또 큰 봉사를 하고 싶은 것이 예. 이번에 제가 도전을 다시 하게 됐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정치, 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초선 재선이 아니니까 당선되시면 이제 무려 4선이 되시는 거니까 네네. 이제 국정 중심에서 중앙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네. 다시 이제 지역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네.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다시 하신 거고 지금 민주당의 황재선 후보,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영규 후보 이렇게 경쟁을 펼치고 계신데 솔직히 말씀하셔서 지금 판세 어떻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판세는 뭐 굉장히 요동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보자를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후보자가 어떤 경륜을 가졌는지, 어떤 자질을 가졌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추진력은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초선보다는 4선을 찾아서 4선 국회의원이 4선의 힘으로 지역에 봉사, 헌신할 수 있으라고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예. 또 이번 선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4개 선거구가 4개 시군이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그 4개 시군에서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 출신 후보를 다소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뭐 이걸 지역 대결 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은 각각 자기 지역 선수들을 응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말하자면 지역 사랑이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초선을 선택할 거냐, 4선을 선택할 거냐 하는 쟁점 하나와 또 각 지역 대결 구도가 어차피 돼 있으니 그 지역 출신 후보를 사랑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뜻이 얼마나 모일 것인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전할 수 있는 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4개 시군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인데 지금 후보가 4명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각각 그 출신 지역이 다릅니까? 뭐 조금씩 다르죠. 영주 후보도 있고 울진 후보도 있고 봉화 후보도 있고. 그거 좀 확인해 보죠. 그 통합당의 박형수 후보가 울진 출신이죠. 예, 울진이고 우리 장윤석 후보님이 영주 저는 영주 출신입니다. 영주고 황재선 후보는요, 민주당. 황재선 후보도 영주 그 풍기 출신입니다. 그렇죠. 영주 출신 알고 그렇게 돼 있군요. 또 한 분이 아마 봉화라고 후보? 저는 들었습니다. 김영규 후보가 봉화. 지금 장윤석 후보님이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안동 일천 선거구 같은 경우는 그 공천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심해서 후보 예. 2명이 탈당을 예. 하고 그랬는데 지금 통합당의 박형수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 장윤석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글쎄요,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저로서는 뭐 이미 공천에 불복해서 이제 탈당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다 지난 일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속해 있던 선거구는 영주 문경 예천이었고요. 그랬죠. 박영수 후보는 그 전 봉화, 선거구였던 울진, 영양, 영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양 선거구에 똑같이 예. 삼선 의원 출신이 있었습니다. 예. 이쪽 지역은 강석호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뭐 저였습니다만은 예. 공천 과정에서 삼선했다는 뭐 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선 경력을 가진 후보에게 경선의 기회를 경쟁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 버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비교적 지역 활동이 없었던 후보들을 공천을 하게 돼서 공천 무렵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다, 내리꽂기 공천이다, 심지어는 막장 공천이다라고 해서 지역의 민심이 매우 위반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상북도가 선거구가 13개입니다. 예. 그럼 어느 정당이 후보를 내는데 공천을 하는데 초재선 의원만으로 공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통합당이 13명을 공천했는데 그분들이 다 당선된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초선과 재선뿐입니다. 3선이 한 명도 없죠. 3선 이상이. 그러면 3선, 4선 이상의 이른바 다선 의원, 중진 의원이 없는 경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치에서 경북 지역의 정치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 통합당의 중앙 권력이 경북 지역의 정치력을 왜 이렇게 무력화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경북 지역의 민심이 매우 위반돼서 공천에 대한 알겠습니다. 반발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당에 돌아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서? 예, 저는 12년 삼선 의원을 바로 이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뭐 당선이란 말은 뭐 북쪽에서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당성으로 말하면 이 선거구에서 저보다 당성이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된 공천 때문에 잠시 제가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선시켜 주신다면 그날로 저는 통합당에 독당을 해서 알겠습니다. 통합당의 지상과제인 정권 교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3선의 경륜을 가진 사람 훨씬 더 투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시간이 한 2,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그렇군요. 제가 중복되는 질문을 좀 피하고, 지난 30일인가요? 3월 30일쯤에 그 영주 시내 중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석고 대죄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심정이셨어요? 제가 3차례 12년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2년 동안 저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부족으로 공천을 또 신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원외에 있는 동안 되돌아볼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역시 제가 부족했다. 제가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허물도 많았고
과오도 많았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제가 다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영주 시민들께 정말 제가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부족했던 거, 또 저희 잘못을 사과드리고, 이번에 다시 신임을 해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일하겠다. 예. 그런 심정을 무릎을 꿇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고 대죄하면서 큰 절을 시민들에게 올리셨는데 예, 이건 좀 단답식으로 예. 국회의원이 다시 되신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그냥 단답식으로. 예, 선거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역에서 선거구를 했는데 4개 시군이 선거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4개 시군을 어우르는 발전의 큰 그림을 당선되면 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큰 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4개 시군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간략히 좀 정리 삼아서 해주시죠.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경륜, 또 비전을 가진 후보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어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권 심판론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고 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힘을 동력을 찾아줄 지역 발전의 책임자를 찾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 한 사람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살아온 길, 또 그 사람의 비전, 공약 이것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개 후보를 보지 않고 그냥 정당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이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될 우려도 있다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영양봉화 울진 선거구 무소속 장윤석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스포츠 리뷰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랜만에 그 국내외 프로야구 소식부터 좀 종합해 볼까요? 네, 이 와중에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1대2 트레이드인데 키움의 외야수 추재현 선수가 롯데로 가고 롯데는 차재영 투수와 내야수 전병호 선수를 키움으로 보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선수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을 보고 서로 이 선수들 혹시 잘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은 일단 그 외야수 투재현 선수를 이제 보냈으니까 롯데에서는 지금 외야 자리가 사실 두 자리 빼놓고는 한 자리가 좀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재현 선수가 가서 경쟁을 할 것 같고 또 키움은 선수를 잘 키우고 있잖아요. 두산이 화수분 야구라고 하는데 사실 키움도 두산 못지 않습니다. 아마 차재영 투수와 전병호 선수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메이저리거들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템파베이리스 최지만 선수는 인천에 들어와 있는데 형이 운영하는 그 운동센터에서 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신형이. 김광현 선수는 세인트루이스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집 계약을 했고요. 지금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는 그 러센 마틴죠. 이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 같이 포수였었는데 류현진 공을 아주 많이 잘 잡았던 선수. 이 선수 있을 때 방어율이 1점대로 아주 좋았거든요. 이 선수가 캐나다 선수인데 플로리다에 자기 집이 또 있었는데 이 집을
비워두고 캐나다로 갔고 예. 류현진 부부한테 쓰도록 했습니다. 류현진이 그래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 5월달에 배지연 부인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러셀 마틴 집에서 당분간 묵기로 했어요. 아이고, 또 일단 신세를 캐나다가 지는군요. 미국 사람 외에는 캐나다 사람 외에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류현진은 캐나다로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4월 1일 날 통 크고 의미 있는 기부를 했죠. 그렇죠. 예. 191명의 마이너리그 팀 내 마이너리그한테 $1,000씩. 이거 정말 빈집에 다 쏟아간 거예요. 120만 원씩. 그런데 이게 저는 참 기부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아무 데나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요새같이 코로나19 때 기부하면 그냥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1,000씩 주는 거 191명이에요. 이걸 따라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여러 가지 칭찬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선수 저스틴 벌랜더와 또 아담 웨인라이트 이런 선수들이 뭐 $25만, $50만 막 기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근데 추신수가 기부한 건 $19만 $1,000밖에 안 돼요. 우리 돈 한 2억 정도 되는군요. 네, 근데 2억 3천 정도 되는데 뒤에 더 많이 기부한 선수들은 오히려 빛나지 않고 추신수의 기부가 아주 오래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기부를 해도 이렇게 타이밍 또 적재적소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까지. 예. 2010년에 추신수와 하은미 부부가 KBS에 출연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자살 충동을 받았다. 자살 충동? 아기도 낳고 돈은 없고 추신수 팔 그때 왜 그래서 마이너리그 전전할 때 추신수가 그런 것까지 겪었기 때문에 이런 기부가 나온 거죠. 예, 그 어려움 힘든 걸 아니까 이런 기부. 바로 그겁니다. 우러나와서 이렇게 기부를 또 했고. 맞습니다. 자, 오늘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축구 얘기부터 왜 우리 23세 이하 자격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한 살 더 연장을 했네요. 내년에 출전할 수가 있다고요. 네, 이번 올림픽만 24세 이하로 이제 한 살 더 많아진 겁니다.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1991년생 이후로 이제 출전이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11명이나 이제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승 멤버입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 축구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3세 이하와 와일드카드 대상 18명으로 한 나라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만 처음으로 24세 이하로 됐고요. 근데 일본이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일본이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혹시 우리나라 의식해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23세 이하 선수가 많아요. 22세 이하 선수가. 일본이. 좋은 선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마 고조 피파 회장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성용 선수가 있는 스페인 마요르카의 19살 구보 다케우사가 있고요. 네덜란드 아인토벤의 니츠 선수가 있고요. 또 이탈리아 볼로나 팀의 도미아스 다케이로 선수가 있는데 전부 다 22살, 19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내년 올림픽에 착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잘못되면은 팀에 적응을 잘 하게 되면. 왜냐하면 올림픽은 A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게 A매치가 아니에요. 월드컵 같이. 또 국가대표 A매치가 아니에요. 23세 이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해서 내년에 소속팀에서 안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었다. 이렇게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축구 대표팀 있잖아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전력이 지금 솔직히 어느 정도인가? 혹시 메달권이 가능한 정도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와일드카드 3장 들어가면 메달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근데 와일드카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또 뛸 것이냐가 문제죠. 군대 면제를 받았는데 또 뛸 목표의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글쎄요. 아마 뛸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애국심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중앙 수비수 김민재 선수 정도 들어가고. 또 미들필더에 또 미들필더 아니라도 황희찬이라든지 황희조 이런 선수들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또
대륙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 하잖아요. 예. 좀 메달권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A매치 그 와일드카드 3장만 잘 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또 뭐 입소할 예정이라고요? 그 4주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4월 20일부터 제주도 해병대 구요단에서 이제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신병훈련이 아니에요. 예. 해병대 들어가는 사람도 신병훈련 받잖아요. 예. 이거는 6주, 8주 이렇게 되는데 3주만 받습니다. 기초훈련이에요. 3주 기초훈련? 예. 이게 이제 병역 면제를 위해서 3주 동안만 훈련하는데 이제 육군에서는 4주, 해병대에서 3주에 이걸 다 합니다. 기간이 해병대 기초훈련은 좀 짧군요. 일주가 짧군요. 그래서 일로 갔구나. 아마 이런 것도 다 감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가 5월 달에도 열리지 않거든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4월 20일 날 안심하고 해병대에 입소를 해서 3주간 훈련 받고 다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5월 말이나 6월 달에 재개되면은 그때 다시 뛰게 되니까 큰 무리가 없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2주간에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 피해 주시고요. 산책길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봄 날씨의 특징이 계속되겠는데요. 기온 변화도 심합니다. 그리고 건조함도 더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 점점 따뜻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영하 4도선까지 떨어졌던 의성도 19도까지 올라가면서 일교차 23도 이상 났습니다. 일교차 이렇게 계속 크다는 점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반도 전역이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 먼지도 없어서 대기질도 좋습니다. 공기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목일인 어제도 산불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4월은 연중 대형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산림 주변에서 흡연이나 논밭두렁, 소각 등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진 뒤에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예천, 청송, 영양 아침이 1, 2도,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문경은 아침이 3도, 한낮에 21도까지 올라갑니다. 상주는 5도에서 21도 분포, 영주, 봉화는 3도에서 19도 분포, 의성 내일 아침 0도, 한낮에 21도 나와 있습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15도, 체감 온도는 15도, 습도는 20%입니다. 날씨였습니다.